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이영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자식과의 인연을 끊게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참,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대기 중인 재미있는 사연들 더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신랑은 불혹을 갓 넘긴 마흔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오늘은 손님이 많더라 하며 씩 웃던 사람이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동네 골목을 가르며 달렸고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신랑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불빛 아래서 의사는 짧게 말했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삶을 둘로 갈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비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검은 우산들 사이로 아이들이 울음을 삼키며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큰애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고 막내는 영정 사진을 향해 아빠 내일 오지?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출장 갔다 올 거야. 같은 위로조차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상객들이 돌아간 밤 빈소 구석에서야 무너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 그때 처음 어른이란 말의 무게를 어깨로 알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니 눈물이 먼저 마르더군요. 대신 눈앞엔 숫자가 보였습니다. 월세, 공과금, 학급비, 우유값 시댁과 친정도 사정이 넉넉치 않아 오래 기대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은 주저앉을 수 없었지요. 그 길로 나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가게를 접으려던 할머니가 있었고 그가 쓰던 낡은 좌판을 얻어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뱃사람들이 내륙까지 들고 오는 새벽 생선을 누구보다 먼저 잡아야 했기 때문에 내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눈매로 신선도를 읽는 법, 손질 칼끝을 어디에 세워야 살이 덜 무너지는지 손님들의 입맛과 주머니 사정을 함께 헤아리는 법, 모든 게 숙제였습니다. 손이 얼얼해도 비린내가 송금에 벨 때에도 나에게는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이면 빈 좌판에 아이들 도시락 통을 올려놓고 반찬을 나눠 먹였습니다. 오늘은 고등어가 싸다. 우리 집도 고등어. 아이들이 킥킥 웃으면 나는 그 웃음으로 저녁까지 버텼습니다. 큰애가 장상금을 받아왔던 날 나는 시장 골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신랑 영정 앞에서 한 약속이 떠올랐거든요. 여보, 내가 우리 애들 굶기지 않고 사람 만들어 놓을게. 저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5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일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이번에 제가 모시고 태국으로 효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조금은 편해지는구나. 그 한마디가 가슴속 깊이 남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여행을 가자고 한 날부터 출발하는 날까지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밤에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라 노인정에 가서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나 태국으로 효도여행 보내준다네. 다들 부러워하며 아이고 자식 복 터졌네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권도 만들고 손자에게 줄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필요한 게 있을까 싶어 시장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준비했지요. 들뜬 마음으로 짐을 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 처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넘실대는데, 아, 이제 나도 이런 여행을 다 해보는구나.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공항에 도착한 후 아들 내외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처음엔 금방 돌아오겠지 생각했지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싶어 공항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렇게 공항 의자에서 밤을 지새우고 이틀 동안 홀로 견뎠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속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가족에 대한 믿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내외가 저를 고의로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희생하며 키운 자식이었는데 이토록 허무하게 등을 돌릴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태국 공항 한복판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멎은 듯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자식이 한 일인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 안에는 한국인 여행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버려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저를 공항 직원 한 분이 발견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따뜻한 눈빛. 그분은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닿았고 저는 며칠 뒤 비로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태국 땅을 바라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당할 줄이야.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식을 위해 한평생 살아왔는데 비행기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끝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생선 좌판을 지키며 손끝이 갈라져도 허리가 휘어도 그저 아이들 잘 먹이고 공부시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짐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욕심냈다고, 무엇이 그리 부담스러웠을까? 그 생각이 들자 숨을 쉬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돌아올 곳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집 안 곳곳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는데 그 웃는 얼굴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오는 이가 있어도 받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신문 기사 한 장이 제 마음속 꺼져 있던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 기사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노모를 벌인 자식, 형사 고발 가능. 그 순간 제 안에서 잔잔하던 분노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대로 끝낼 순 없지. 그날 이후 내 안의 사랑은 순식간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향한 각별한 애정이 한순간에 나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응징의 불길로 바뀌었지요. 그들을 향한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내가 준 것만큼, 내게 준 고통만큼 그들도 똑같이 아파해야겠다. 나는 그날 이후 모든 정을 떨쳐내고 오직 응징만을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이 내 삶에 걸려있지 않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것들, 내가 쌓아온 재산들, 이제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내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했고 그들이 살고 있던 거처와 내게 남아있던 물건들 또한 정리해 처분했습니다. 그간의 정과 습관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는 법적 실무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서류로도 완전히 끊어내야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면 내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줄 알았지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창구에 섰습니다. 직원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호적에서 빼고 싶어요. 이제는 남이라 생각하려고요. 직원은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내 호적에 올릴 땐 동의만 있으면 됐잖아요. 직원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호주제가 있어서 호주가 가족관계를 관리했지만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등록된 가족관계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입양 혹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는 얼떨떨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정리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직원은 안쓰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머님이 그분과 연락을 끊고 재산이나 주소를 완전히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허탈하게 들렸습니다. 이름 석자 지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니. 창구를 나서며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엔 여전히 아들 철수라는 이름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늘처럼 처음에는 허탈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걸음부터 이렇게 막혀버리다니.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방법이 막혔다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될 일이지요. 나는 화를 가다듬고 다시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통장 권한을 정리하고 앞으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 계정 접근을 제안했으며 변호사와 상담에 가능한 법적 대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이 바뀌었다고 포기할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호적에서 당장 파내지는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더 이상 내 생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실무적 조치를 하나씩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고단했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어머니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결심이 되어 나를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 다짐 하나로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저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안겨준 그들을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끊을 수 없어도 마음으로는 이미 끊기로 했어요. 그들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타인일 뿐입니다.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는 건 형식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으니까요. 그들에 대한 모든 정을 끊어내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나만의 방식으로
가문에서 파문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나는 아들을 아들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호적에서 삭제하지 못했더라도 내 안에서는 이미 그들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택한 복수의 방식입니다. 가장 단호하고 결연한 방식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복수의 칼날을 갈아갈 것입니다. 내 복수의 그림자가 그들의 삶을 짓눌러 숨쉴 수조차 없게 될 때까지,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다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 복수는 단순한 안갚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씻어내고 다시 나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치유의 여정인 셈이지요. 순탄치 않을 것을 알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슴은 복수에 대한 결의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곧 나를 앞으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포기란 있을 수 없었어요. 제 영혼을 갉아먹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 나가야만 했습니다.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제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지요. 그러다 떠오른 것이 바로 1인 시위였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 앞에서 제 사연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태국 공항에 엄마를 버린 그 자식, 이런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죠. 출근하는 직원들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돌리고 확성기로 제 억울함을 알렸습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할수록 힘이 났습니다. 아들의 비겁함을 공공장소에서 드러내는 일이 통쾌하기도 했고, 제 얘기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응원의 손길과 격려를 받으며 저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며칠간의 시위 끝에 회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말리려 했지만 여론과 직원들의 관심이 커지자 어쩔 수 없이 내부 조사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조사 결과 제 이야기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결국 아들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고 업무상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까지 물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회사에도 큰 피해를 입힌 죗값을 치르게 된 셈이지요. 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가혹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론과 커뮤니티에 그의 잘못이 알려지며 평판은 산산조각이 났고 민사소송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직장에서 잘리는 것과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그가 겪게 될 고통의 일부에 불과할 테니까요. 앞으로 닥칠 불행의 폭풍에 비하면 지금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배신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 거예요. 내 복수가 끝날 때까지 내 자식들이 단 하루도 편히 살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제 아들에게는 파멸의 길만 남았다고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추락하는 삶을 지켜보는 것이 제게는 새로운 일종의 낙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길 바라기보다는 응당한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제 미친 듯이 후회할 것입니다. 엄마를 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을 테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많던 기회를 모두 스스로 날려버렸으니까요. 이제 와서 발버둥 쳐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아들 회사 앞에서의 1인 시위가 성과를 거두자 저는 다음 행선지를 정했습니다.
그날 저는 반드시 사돈댁을 찾아가 따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짜고 저를 속여 넘긴 장본인에게 직접 얼굴을 보이며 묻고 싶었지요. 사돈댁 문 앞에 섰을 때 사돈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온 저를 보시고는 기쁘시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둔탁하게 쌓아둔 말들을 쏟아내야만 했거든요. 사돈님, 따님이 제 아들과 함께 제게 한 짓을 아세요? 제 인생 마지막 효도 여행이라고 데려갔다가 태국 공항에 버리고 둘이 여행을 즐기더군요. 저를 태국 공항에 버렸습니다. 속이 뒤집혀서 못 살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돈의 얼굴빛이 급변하더니 이내 충격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자식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시고 죄책감에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사돈님은 제게 거듭 사과하시며 반드시 큰 벌을 내리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따님의 처신을 문제 삼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돈님은 호적에서 딸을 파버리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호주제 폐지 때문에 호적에서 이름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자 오히려 더 격앙하셨습니다. 법적 절차로는 바로 처리할 수 없더라도 대신 가정 내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 아빠는 너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하셨지요. 며느리가 애원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사돈님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저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신자에게는 응당한 벌이 따른다는 점을 사돈님도 잘 아셨던 모양입니다. 사돈님과의 만남 이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완전한 처벌이 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 놓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족에 그치지 않고 복수를 계속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진심 어린 뉘우침을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며느리와 사돈의 전화 통화가 있은 지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서 있는 이는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퉁퉁 부서 있었어요. 밤새 울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현관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의 문은 오래전에 닫혀 있었습니다. 언제 날 버리고 떠났었나? 그때는 왜 한마디 말도 없었나? 이제 와서 무슨 부탁이냐? 저는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며느리는 애원했고 아버지가 우리를 내쫓았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저의 결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 여기며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매달림이 계속되자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감정만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절차로 그들을 응징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내가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피해를 법적으로 바로잡아라. 그 돈을 숨기려 하지 말고 회사와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들의 통장과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저는 이미 조사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밝히며 저는 말했다. 나는 너희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법과 사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아들 회사 앞에서 시작된 공론화, 내부 조사로 인해 이미 그들의 신뢰와 지위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저는 증거를 모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언론과 공익기관에도 제보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며느리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자 진짜 응징이었습니다. 불법이나 폭력이 아닌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것.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했습니다. 용서는 그들의 진심 어린 뉘우침과 책임 회복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금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워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죄할 때까지 복수의 칼날을 놓지 않겠다고. 시련의 터널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끝에서 빛을 보리라는 믿음 하나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나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이건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다. 돈을 챙겨서 멀리 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인연은 오늘로 끝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서 있더니 이내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미안함과 다짐이 엿보였지만 내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느리가 떠난 뒤 아들의 인생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렸고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통장 잔고까지 바닥나 그는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버려진 신세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아들이 내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라하게 마른 얼굴, 무너진 어깨. 그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왜 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 잘못했어. 이제는 달라질게. 그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나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의 배신과 상처가 다시 가슴을 찔렀으니까요. 늦었어. 나는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 나는 그저 그 결과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길거리에서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노숙자의 모습으로 비에 젖은 신문을 덮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저릿했지만 그 감정조차 곧 사라졌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결과야. 배신의 대가는 스스로 감당해야 해. 나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난 거다. 엄마의 사랑보다 돈을 택한 대가가 바로 지금의 너야. 그의 모습은 내게 슬픔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배신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였지요. 그래도 내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까지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나를 다시 세우고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니까요. 언젠가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죄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모르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 고통과 분노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기를 나는 오늘도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날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라 그저 남일 뿐이었지요. 며칠 뒤 아들은 또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문틈 사이로 들려온 목소리는 힘이 없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꼭 쥐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겨우 입을 열었지요. 왜 또 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나타난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문지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세상이 다 저를 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엄마밖에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목소리인데 이상하게 그 말 속엔 예전의 어린 철수가 겹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 차가운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난 그날의 기억, 공항 한복판에서 홀로 주저앉았던 그 절망이 가슴을 다시 세차게 찔렀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내뱉었지요. 이제 와서 매달리는 걸 보니 가소롭구나. 날 버리고 도망갔을 땐 어디 있었니? 엄마가 내 인생의 쓰레기통인 줄 알았어?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애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열심히 일하고 이번엔 효도할게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요. 나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이를 꽉 물었습니다. 눈앞의 아들은 분명 내 아들이었지만 그동안 내가 견뎌온 세월의 고통이 너무 깊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용서란 건 말로 구하는 게 아니야. 그동안 내가 뿌린 씨앗, 이제 내가 거둬야 해. 그 말과 함께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아들의 흐느낌이 밤 공기처럼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마저 삼켜야 했습니다. 용서보다 더 어려운 건 다시 믿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아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저버린 인연은 다시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늦었어. 내 인생에서 넌 이미 지워졌어. 그렇게 말하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절규는 점점 멀어지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그만큼 원망스럽고 그만큼 미웠습니다. 그 뒤로 아들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내 불행은 내가 만든 거다. 엄마의 사랑보다 돈을 택했잖니. 그 욕심의 씨앗이 자라나. 지금 너를 올가맨 거야. 내가 저지른 선택의 대가를 이제야 제대로 치르고 있을 뿐이야. 나는 아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또렷이 말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저버린 대가가 이 고통이란다. 스스로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걸 평생 잊지 말아라. 그의 비참한 모습은 내게 분노도 연민도 아닌 하나의 교훈처럼 남았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버리면 결국 자신도 버려지는 법이지요. 그래도 가끔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응보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스스로 만든 결말이니까 끝까지 견뎌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내 마음의 문이 조금은 열릴지도 모르겠지.
그러나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냉정히 지켜볼 뿐입니다. 이 긴 고통의 시간은 내게 남은 복수의 시간이며 동시에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언젠가 상처가 아물고 분노가 사라지는 날이 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해방이 찾아오겠지요. 그때까지 나는 오늘도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끝까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나는 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비참함, 후회, 절망, 그 모든 것이 그의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지. 나는 낮게 음조렸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그게 세상의 이치야. 엄마의 마음을 짓밟고 떠났던 내 발걸음이 결국 너를 여기로 데려온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내 발끝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에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은 늦었어. 그때 울었어야지. 그때 무릎을 꿇었더라면 지금 이 꼴은 안 됐을 거야. 아들은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울음처럼 들렸죠. 나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더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너를 위한 길은 내가 아닌 내가 가야 할 길이야. 그 길 끝에서 내가 진심으로 깨닫는 날이 오면 그때는 나도 내 이름을 다시 불러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말하고 나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흐느낌이 내 발걸음을 붙잡는 듯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들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와 분노로 다져진 내 마음 한켠에서 작은 균열이 생겨나는 걸 느꼈지만 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소식은 다시 들려오지 않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그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마치 내 심장을 쥐어짜듯 아프게 했죠.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수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남은 미움을 견디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젠 됐다.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들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소를 지으며 피식 웃었죠. 아들의 눈물 따위 한 방울도 귀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진심이 아닌 위선의 또 다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울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넌 내가 받은 상처의 대가를 끝까지 치러야 해. 냉랭하게 내뱉은 말에 스스로조차 놀랄 만큼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감정 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히 말을 끊고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 자식의 곁에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등 뒤로 아들의 오열이 들려왔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가 공허한 하늘로 울려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쾌하고 후련했죠. 그래, 실컷 울어라. 그 눈물의 무게가 내가 느꼈던 배신의 무게보다 가볍지 않길 바란다.
매섭게 부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내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 위로 이제는 증오와 혐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푸른 창공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왠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온통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듯했죠. 내가 어쩌다 이런 자식을 보게 되었을까?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평생 애지중지 키워온 내 자식이 결국 이렇게 페르나로 전락할 줄이야. 오랜 세월 쏟아부은 모정의 끝이 결국 나를 향한 빛으로 돌아오다니 그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후회와 자괴감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심은 오히려 더 강렬해졌습니다. 좋아. 내 인생 한번 똑바로 살아봐라. 어차피 이제 우리 사이는 끝이야. 앞으로 고통 속에 헤매며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단호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그 아이를 아들이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수는 내게 새로운 힘이 되었고 그것이 내 존재를 지탱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스쳤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들의 통곡이 점점 희미해졌고 나는 그제야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그 푸름 속에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 용서를 구하지 마라. 내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진정한 속죄의 고통을 겪기 전까진 용서는 없다. 날 배신한 그 죄가 나는 끝까지 받아낼 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복수는 내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수의 끝에는 어쩌면 나 자신마저 구원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걸. 비록 며느리에게 원한이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분노가 한순간에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 같았지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하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아들 친구의 얼굴은 죄스럽고 초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힘들어해요. 그 말에 나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요? 아들 친구는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남아 어딘가에서 나쁜 조직에 끌려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 앞에서는 내가 느낀 감정들이 한순간에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위에 연민과 안타까움이 더 씌워졌습니다. 남을 속이는 일이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자 아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복수에 매달리는 동안 이 사람이 더 깊은 절망에 빠져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복수심과 정의감 사이에서 나는 갈팡질팡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응징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완전히 파괴되어가는 현실을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벌이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심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더 큰 악을 만드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내게 돌아온 상처에 대한 응당한 대가이며 그 대가는 법과 공론을 통해 치러지게 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그래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친구가 알려준 단서들을 토대로 내게 남아있는 연락처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피해자 지원 단체나 외교부, 경찰의 상담을 받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구하는 일과 그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에 대한 연민이 생겼다고 해서 아들의 잘못을 덮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보호와 구제는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녀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가능한 도움의 길을 찾는 일과 동시에 아들이 저지른 배신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속에서 뒤엉킨 감정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복수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지요. 분명한 것은 나도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과 이 싸움의 끝에 내가 진정으로 찾고 싶은 것은 평화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들 친구에게 더 자세한 정황을 물어보고 그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돕는 기관에 문의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들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선 민형사 절차를 준비하도록 변호사와도 접촉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내 삶의 한 축이지만 이제는 그 복수가 누군가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생명마저 망가뜨리는 선택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나는 이제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며느리에게 원한이 있었지만 그런 비참한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그런 말로에 빠지길 바랐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해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지는 건 너무 가혹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맙소사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도 이런 운명을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친구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점점 더 절망에 빠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곳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 한편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한때는 미워서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었는데 이제는 안타까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씁쓸한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녀가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아들과 함께 나를 저버리고 결국 욕심에 눈이 멀어 또다시 파멸의 길을 걸은 대가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때 아들 친구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를 도와줄 수는 없을까요? 이러다간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아직 용서할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내 아들이 그렇게 된 것도 며느리 탓이 크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 내 손으로 밥을 지어주고 말 한마디 건네던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니
인간적으로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친구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지만 그는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유난히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복수만이 능사일까? 이대로 가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결국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그들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둘 뿐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는 동안 정작 내 삶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걸요. 아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매몰되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자. 더 이상 미움에 얽매이지 말자.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보자.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가 내 앞길을 막게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내 자신과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원망과 자책 속에 묻혀 살며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고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새 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매일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생각에 눈물 흘리기보다 내 삶을 아름답게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즐기던 독서와 등산을 다시 꺼내 들었죠. 책을 읽으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산을 오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또 뜨개질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으면서 스스로 만든 목도리와 스웨터를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 따뜻한 웃음이 내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와 만족감.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된 복수의 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무너뜨리는 대신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것.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의 불행이 아니라 내가 다시 행복해지는 일이란 걸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져 갔습니다. 복수의 그림자가 걷히고 제 안에는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마을 노인정이었죠. 한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을 뚝 끊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어르신들도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니 이내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식사 준비며 청소며 작은 일들을 도맡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그곳의 한 식구가 되어 있었어요. 비록 아들은 저를 버렸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하루는 떡국을 끓여 대접했는데 이게 진짜 집밥이지 하며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웃음에 왠지 모를 따뜻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나눔의 기쁨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을 다르게 살았습니다. 사랑과 감사 그리고 작은 행복을 배워갔죠. 비록 아들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가 만든 팔자,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더 이상 미련과 집착의 끈을 붙잡지 않기로 했어요.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감사했습니다.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직접 음식을 만들었죠. 식탁 위에 올려진 따뜻한 반찬을 보며 그래, 이게 삶이지 하고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노인정에서도 활발히 지냈습니다.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100세를 넘긴 어르신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했죠. 그분들은 제 변화를 반가워하며 이제야 진짜 웃는 얼굴이 됐네 하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아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내 길을 스스로 걷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붙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럴수록 제 삶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사랑해야지. 그 다짐이 제 하루를 이끌어주는 힘이 되었죠. 취미 생활도 하나둘 늘려갔습니다. 독서와 등산, 뜨개질에 이어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늦깎이 학생이 되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왠지 새롭고 또 자랑스러웠어요.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를 버텨내는 기쁨을 알게 되었죠. 가끔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입니다. 그래, 이제 됐어. 그동안 참 많이 아팠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 다시 미소 짓습니다. 오늘의 햇살이 따뜻하고 내일의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럽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아직 아들과의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어요. 그 매듭은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리움이었습니다. 새벽 산책길을 걸을 때면 문득 어린 시절 제 손을 꼭 잡고 따라오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손끝, 해맑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 속 먼 그림자처럼 아득했지요. 잘 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니려나?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을 때면 스스로를 다그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 마음 약해지지 마라.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피로 이어진 인연은 결코 완전히 끊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노인정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체통 안에 낯선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란에 적힌 이름. 철수, 제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엄마, 너무 늦게 편지를 드리네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용기를 냈는지 모릅니다. 제 잘못을 이제야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게 남겨준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며 언젠가 직접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철수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토록 원망했던 아들이었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물든 하늘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 아이가 제게 달려와 품에 안기던 순간처럼요. 그래, 아들아.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나도 이제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나 보다. 그날 밤 오랜 세월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움이 녹고 그 자리에 따스한 평화가 흘러들었어요.
복수와 원망으로 시작된 인생의 후반전은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였고 마침내 저는 그 숙제를 풀어낸 셈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에 미소 짓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합니다. 다음 생에는 그 어떤 상처도 없이 사랑만 남기고 살아가자. 그렇게 제 황혼의 시간은 온전히 평화와 용서의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법이나 폭력이 아닌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것.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했습니다. 용서는 그들의 진심 어린 뉘우침과 책임 회복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금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싸워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죄할 때까지 복수의 칼날을 놓지 않겠다고. 시련의 터널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끝에서 빛을 보리라는 믿음 하나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나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이건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다. 돈을 챙겨서 멀리 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인연은 오늘로 끝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서 있더니 이내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미안함과 다짐이 엿보였지만 내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느리가 떠난 뒤 아들의 인생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렸고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통장 잔고까지 바닥나 그는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버려진 신세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아들이 내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라하게 마른 얼굴, 무너진 어깨. 그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왜 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 잘못했어. 이제는 달라질게. 그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나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의 배신과 상처가 다시 가슴을 찔렀으니까요. 늦었어. 나는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 나는 그저 그 결과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길거리에서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노숙자의 모습으로 비에 젖은 신문을 덮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저릿했지만 그 감정조차 곧 사라졌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결과야. 배신의 대가는 스스로 감당해야 해. 나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난 거다. 엄마의 사랑보다 돈을 택한 대가가 바로 지금의 너야. 그의 모습은 내게 슬픔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배신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였지요. 그래도 내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까지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나를 다시 세우고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니까요.
언젠가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죄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모르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 고통과 분노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기를 나는 오늘도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날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라 그저 남일 뿐이었지요. 며칠 뒤 아들은 또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문틈 사이로 들려온 목소리는 힘이 없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꼭 쥐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겨우 입을 열었지요. 왜 또 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나타난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문지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세상이 다 저를 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엄마밖에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목소리인데 이상하게 그 말 속엔 예전의 어린 철수가 겹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 차가운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난 그날의 기억, 공항 한복판에서 홀로 주저앉았던 그 절망이 가슴을 다시 세차게 찔렀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내뱉었지요. 이제 와서 매달리는 걸 보니 가소롭구나. 날 버리고 도망갔을 땐 어디 있었니? 엄마가 내 인생의 쓰레기통인 줄 알았어?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애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열심히 일하고 이번엔 효도할게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요. 나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이를 꽉 물었습니다. 눈앞의 아들은 분명 내 아들이었지만 그동안 내가 견뎌온 세월의 고통이 너무 깊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용서란 건 말로 구하는 게 아니야. 그동안 내가 뿌린 씨앗, 이제 내가 거둬야 해. 그 말과 함께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아들의 흐느낌이 밤 공기처럼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마저 삼켜야 했습니다. 용서보다 더 어려운 건 다시 믿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아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저버린 인연은 다시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늦었어. 내 인생에서 넌 이미 지워졌어. 그렇게 말하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절규는 점점 멀어지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그만큼 원망스럽고 그만큼 미웠습니다. 그 뒤로 아들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내 불행은 내가 만든 거다. 엄마의 사랑보다 돈을 택했잖니. 그 욕심의 씨앗이 자라나. 지금 너를 올가맨 거야. 내가 저지른 선택의 대가를 이제야 제대로 치르고 있을 뿐이야. 나는 아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또렷이 말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저버린 대가가 이 고통이란다. 스스로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걸 평생 잊지 말아라. 그의 비참한 모습은 내게 분노도 연민도 아닌 하나의 교훈처럼 남았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버리면 결국 자신도 버려지는 법이지요. 그래도 가끔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응보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스스로 만든 결말이니까 끝까지 견뎌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내 마음의 문이 조금은 열릴지도 모르겠지. 그러나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냉정히 지켜볼 뿐입니다. 이 긴 고통의 시간은 내게 남은 복수의 시간이며 동시에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언젠가 상처가 아물고 분노가 사라지는 날이 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해방이 찾아오겠지요. 그때까지 나는 오늘도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끝까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나는 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비참함, 후회, 절망. 그 모든 것이 그의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지. 나는 낮게 음조렸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그게 세상의 이치야. 엄마의 마음을 짓밟고 떠났던 내 발걸음이 결국 너를 여기로 데려온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내 발끝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에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은 늦었어. 그때 울었어야지. 그때 무릎을 꿇었더라면 지금 이 꼴은 안 됐을 거야. 아들은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울음처럼 들렸죠. 나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더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너를 위한 길은 내가 아닌 내가 가야 할 길이야. 그 길 끝에서 내가 진심으로 깨닫는 날이 오면 그때는 나도 내 이름을 다시 불러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말하고 나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흐느낌이 내 발걸음을 붙잡는 듯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들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와 분노로 다져진 내 마음 한켠에서 작은 균열이 생겨나는 걸 느꼈지만 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소식은 다시 들려오지 않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그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마치 내 심장을 쥐어짜듯 아프게 했죠.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수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남은 미움을 견디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젠 됐다.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들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소를 지으며 피식 웃었죠. 아들의 눈물 따위 한 방울도 귀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진심이 아닌 위선의 또 다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울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넌 내가 받은 상처의 대가를 끝까지 치러야 해. 냉랭하게 내뱉은 말에 스스로조차 놀랄 만큼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감정 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히 말을 끊고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 자식의 곁에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등 뒤로 아들의 오열이 들려왔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가 공허한 하늘로 울려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쾌하고 후련했죠. 그래, 실컷 울어라. 그 눈물의 무게가 내가 느꼈던 배신의 무게보다 가볍지 않길 바란다. 매섭게 부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내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 위로 이제는 증오와 혐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푸른 창공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왠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온통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듯했죠. 내가 어쩌다 이런 자식을 보게 되었을까?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평생 애지중지 키워온 내 자식이 결국 이렇게 페르나로 전락할 줄이야. 오랜 세월 쏟아부은 모정의 끝이 결국 나를 향한 빛으로 돌아오다니 그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후회와 자괴감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심은 오히려 더 강렬해졌습니다. 좋아. 내 인생 한번 똑바로 살아봐라. 어차피 이제 우리 사이는 끝이야. 앞으로 고통 속에 헤매며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단호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그 아이를 아들이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수는 내게 새로운 힘이 되었고 그것이 내 존재를 지탱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스쳤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들의 통곡이 점점 희미해졌고 나는 그제야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그 푸름 속에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 용서를 구하지 마라. 내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진정한 속죄의 고통을 겪기 전까진 용서는 없다. 날 배신한 그 죄가 나는 끝까지 받아낼 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복수는 내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수의 끝에는 어쩌면 나 자신마저 구원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걸. 비록 며느리에게 원한이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분노가 한순간에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 같았지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하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아들 친구의 얼굴은 죄스럽고 초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힘들어해요. 그 말에 나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요? 아들 친구는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남아 어딘가에서 나쁜 조직에 끌려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 앞에서는 내가 느낀 감정들이 한순간에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위에 연민과 안타까움이 더 씌워졌습니다. 남을 속이는 일이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자 아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복수에 매달리는 동안 이 사람이 더 깊은 절망에 빠져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복수심과 정의감 사이에서 나는 갈팡질팡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응징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완전히 파괴되어가는 현실을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벌이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심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더 큰 악을 만드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내게 돌아온 상처에 대한 응당한 대가이며 그 대가는 법과 공론을 통해 치러지게 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그래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친구가 알려준 단서들을 토대로 내게 남아있는 연락처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피해자 지원 단체나 외교부, 경찰의 상담을 받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구하는 일과 그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에 대한 연민이 생겼다고 해서 아들의 잘못을 덮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보호와 구제는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녀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가능한 도움의 길을 찾는 일과 동시에 아들이 저지른 배신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속에서 뒤엉킨 감정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복수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지요. 분명한 것은 나도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과 이 싸움의 끝에 내가 진정으로 찾고 싶은 것은 평화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들 친구에게 더 자세한 정황을 물어보고 그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돕는 기관에 문의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들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선 민형사 절차를 준비하도록 변호사와도 접촉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내 삶의 한 축이지만 이제는 그 복수가 누군가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생명마저 망가뜨리는 선택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나는 이제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며느리에게 원한이 있었지만 그런 비참한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그런 말로에 빠지길 바랐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해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지는 건 너무 가혹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맙소사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도 이런 운명을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친구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점점 더 절망에 빠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곳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 한편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한때는 미워서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었는데 이제는 안타까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씁쓸한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녀가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아들과 함께 나를 저버리고 결국 욕심에 눈이 멀어 또다시 파멸의 길을 걸은 대가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때 아들 친구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를 도와줄 수는 없을까요? 이러다간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아직 용서할 자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내 아들이 그렇게 된 것도 며느리 탓이 크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 내 손으로 밥을 지어주고 말 한마디 건네던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니 인간적으로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친구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지만 그는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유난히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복수만이 능사일까? 이대로 가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결국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그들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둘 뿐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는 동안 정작 내 삶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걸요. 아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매몰되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자. 더 이상 미움에 얽매이지 말자.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보자.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가 내 앞길을 막게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내 자신과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원망과 자책 속에 묻혀 살며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고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새 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매일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들 생각에 눈물 흘리기보다 내 삶을 아름답게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즐기던 독서와 등산을 다시 꺼내들었죠. 책을 읽으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산을 오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또 뜨개질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으면서 스스로 만든 목도리와 스웨터를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 따뜻한 웃음이 내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와 만족감.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된 복수의 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무너뜨리는 대신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것.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의 불행이 아니라 내가 다시 행복해지는 일이란 걸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져 갔습니다. 복수의 그림자가 걷히고 제 안에는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마을 노인정이었죠. 한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을 뚝 끊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노인정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어르신들도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니 이내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식사 준비며 청소며 작은 일들을 도맡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그곳의 한 식구가 되어 있었어요. 비록 아들은 저를 버렸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하루는 떡국을 끓여 대접했는데 이게 진짜 집밥이지 하며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웃음에 왠지 모를 따뜻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나눔의 기쁨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을 다르게 살았습니다. 사랑과 감사 그리고 작은 행복을 배워갔죠. 비록 아들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가 만든 팔자,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더 이상 미련과 집착의 끈을 붙잡지 않기로 했어요.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감사했습니다.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직접 음식을 만들었죠. 식탁 위에 올려진 따뜻한 반찬을 보며 그래, 이게 삶이지 하고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노인정에서도 활발히 지냈습니다.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100세를 넘긴 어르신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했죠. 그분들은 제 변화를 반가워하며 이제야 진짜 웃는 얼굴이 됐네 하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아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내 길을 스스로 걷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붙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럴수록 제 삶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사랑해야지. 그 다짐이 제 하루를 이끌어주는 힘이 되었죠. 취미 생활도 하나둘 늘려갔습니다. 독서와 등산, 뜨개질에 이어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늦깎이 학생이 되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왠지 새롭고 또 자랑스러웠어요.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를 버텨내는 기쁨을 알게 되었죠. 가끔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입니다. 그래, 이제 됐어. 그동안 참 많이 아팠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 다시 미소 짓습니다. 오늘의 햇살이 따뜻하고 내일의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럽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아직 아들과의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어요. 그 매듭은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리움이었습니다. 새벽 산책길을 걸을 때면 문득 어린 시절 제 손을 꼭 잡고 따라오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손끝, 해맑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 속 먼 그림자처럼 아득했지요. 잘 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니려나?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을 때면 스스로를 다그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 마음 약해지지 마라.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피로 이어진 인연은 결코 완전히 끊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노인정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체통 안에 낯선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란에 적힌 이름. 철수, 제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엄마, 너무 늦게 편지를 드리네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용기를 냈는지 모릅니다. 제 잘못을 이제야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게 남겨준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며 언젠가 직접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철수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토록 원망했던 아들이었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물든 하늘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 아이가 제게 달려와 품에 안기던 순간처럼요. 그래, 그래, 아들아.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나도 이제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나 보다.
그날 밤 오랜 세월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움이 녹고 그 자리에 따스한 평화가 흘러들었어요. 복수와 원망으로 시작된 인생의 후반전은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였고, 마침내 저는 그 숙제를 풀어낸 셈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에 미소 짓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합니다. 다음 생에는 그 어떤 상처도 없이 사랑만 남기고 살아가자. 그렇게 제 황혼의 시간은 온전히 평화와 용서의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